안녕하세요. 저는 최혜식 교수님 연구실의 카이스트 박사과정 장원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글로벌 모델 어그노스틱 메소드 in XAI. XAI에서 쓰는 기법들 중 글로벌 모델 어그노스틱 메소드에 해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모델 어그노스틱 메소드에서 이 앞에 붙은 수식어들을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그노스틱이라는 말은 nothing is known or can be known.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다, 알려진 게 없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모델 어그노스틱이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저희가 사전적인 정보가 없을 때도 사용 가능한 방법을 지칭합니다. 즉, 어떤 특정 머신러닝 모델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델의 독립적인 방법들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델 어그노스틱 메소드의 장점은 아무래도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든 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플렉시빌리티가 높은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이란 뜻은 모델 또는 데이터의 평균적인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다. 여기서는 average behavior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지칭하는 것이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또는 저희가 학습한 모델을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들입니다. 이전에 다른 세션에서 소개드렸던 로컬 모델 어거너스틱 메소드들이 있을 텐데 LRP와 같은 그런 방법들은 샘플마다 독립적인 해석이 들어간 반면 글로벌 모델 어거니스틱 메소드는 모델이 어떤 데이터나 인풋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모델 어거니스틱 메소드 중에서 네 가지를 설명드릴 거고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Partial Dependent Plot과 Accumulated Local Effect는 학습한 모델이 있을 때 들어가는 피처와 그리고 나오는 아웃컴 간의 글로벌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글로벌 릴레이션십을 보는 방법이고요. 프로토타입에 관한 두 가지 방법은 데이터 또는 모델의 결정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해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Partial Dependent Plo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artial Dependent Plot, PDP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학습한 모델의 아웃컴에 대해서 하나 또는 두 가지 피처들이 어떤 이펙트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marginal effec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통계에서 marginalization이라고 하면은 여러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확률 분포가 있을 때 marginalization이라고 하면은 특정 변수에 대한 영향을 없애고 나머지 저희가 관심이 있는 변수에 대한 영향만 보는 것을 margin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실제로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인풋의 피처는 되게 종류가 많을 텐데 저희가 원하는 어떤 특정 피처에 대해서만 정보를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병합해서 본다는 의미로 마지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artial Dependence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F-햇은 머신러닝 모델이고 XS는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피처 그리고 XC는 그 외의 피처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F-햇이 어떤 특정한 머신러닝 모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벌 모델 어그노스틱 메소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리그레션 모델을 쓰든 아니면 뭐 랜덤 포레스트를 쓰든 여기서 F-햇에 들어가는 자리에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관심 있어 하는 변수를 XS를 지칭했기 때문에 XC, 나머지 피처에 대한 영향도는 모두 병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을 보시면 XC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XC에 대한 영향을 없애고 이 머신러닝 모델을 XS에만 종속적인 함수로 보겠다. 때문에 이름이 partial dependence 펑션인 이유가 XS에 대한 디펜던스만 남겨둔 채로 부분적인 어,
그 변수의 영향만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partial dependent 플랫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 expectation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분을 취해주게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 XC라는 피처에 대한 분포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에스티메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통계 공부를 하면은 많이 보게 되는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이용해서 샘플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분포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인테그레이션 적분이 들어갔던 자리에 대신에 그 서메이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n분의 1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줘서 평균치를 구하게 됩니다.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자전거 렌탈 주어진 이 피처들이 있을 때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풍속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전거를 많이 빌리는가에 대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했을 때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한 영향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그 식에서 노테이션을 대입해 보면은 여기 주어진 변수 세 가지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자전거를 실제로 사람들이 빌렸는가를 추론하는 모델이 F-hat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XS는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변수, 물론 다른 것도 되겠죠. 다른 데 관심이 있다면은 다른 변수를 XS로 지정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예시이기 때문에 온도를 XS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게 이 온도가 변할 때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이 자전거 렌탈 개수를 어떻게 다르게 예측하게 되는가에 대한 영향을 보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와 풍속에 관한 변수들을 XC로 지칭해서 이후에 전부 마지널라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PDP입니다. XS, 즉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피처를 온도로 지정하느냐, 습도로 지정하느냐, 풍속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플롯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결과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전거 렌탈 개수가 증가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날이 추우면은 자전거를 잘 안 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자전거 렌탈 개수가 매우 줄어드는데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도는 습도나 풍속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마지널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플롯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주소를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PDP의 장점은 아주 직관적이고 또 특정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샘플을 가지고 모두 평균을 취해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구현하기 쉽고 그리고 변수와 머신러닝 모델의 아웃컴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좀 큰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단순한 만큼 되게 강한 가정을 갖고 있는데요. 이 PDP에 들어가는 가장 강한 가정은 그 저희가 보려고 하는 피처 S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나머지 피처 C에 대한 그 영향이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S와 C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러한 플롯을 그리는 게 부정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가 모두 독립적이고 모두 그런 코릴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는 건 되게 위험한 가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 X축에 해당하는 게 XS,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피처고 Y축에 해당하는 게 나머지 피처 XC입니다. XS와 XC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익스펙테이션 식을 에스티메이션 했었는데요. 저희가 만약 관심 있는 게 이 XS라는 피처가 0.75 근처일 때 이 머신러닝 모델이 XS에 대한 영향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아까 이 식대로라면 저희는 XC에 대해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합니다. 다시 위에 그 식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뒷부분에서 DPXC라는 부분이 XC에 대한 분포를 이용해서
이 fs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했기 때문에 XC에 대한 분포는 지금 그림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PDP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XC에 대한 분포를 이 그림과 같은 분포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XS에 대한 영향을 볼 때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게 XS가 0.75 근처일 때 어떤 영향을 아웃컴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은 건데 그때 XC에 대한 분포는 국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XC는 이렇게 그 XS가 0.75 근처일 때는 이 0.5 정도에서 0.9 정도 사이에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PDP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XC에 대한 분포를 고려할 때 전체 분포를 쓰기 때문에 즉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XS와 XC에 대한 관계가 무시가 됩니다. 만약에 XS와 XC가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값에 대해서 조건적인 XC에 대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XC에 대한 마지널한 디스트리뷰션하고 같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코릴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XC의 컨디셔널한 분포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하고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리가 존재하게 되고 정확한 플랫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 Accumulated Local Effect라고 하는 방법이 앞서 말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PDP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해서 플러스 할 수 있을까? Accumulated Local Effect는 좀 심플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답은 그 데이터에 대한 피처를 인터벌로 나누는 겁니다. 식으로 보시면은 먼저 Accumulated Local Effect에 대해서 이 수식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단어에서 로컬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Calculate the prediction differences conditional on feature S. 그래서 S에 대한 조건적인 prediction의 변화를 보겠다. 여기서 보시면 그 다른 점이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XC에 대한 분포를 볼 때 이전에는 저희가 그냥 PXC만 봤었거든요. 즉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본 건데 여기서는 ZS, XS에 대한 그 저희가 어떤 값을 만약 0.75라는 값을 보고 싶으면 여기 0.75가 들어가겠죠. 그 값에 대한 분포를 이제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까처럼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F 햇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는 그 원래 저희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에 대한 이 XS에 대한 미분값입니다. 그레디언트를 보는 것입니다. 즉 이 XS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분 텀을 통해서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이 의미가 어, 어떤 XS의 값,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값이 있을 텐데 그 값 근방에서 그레디언트를 누적해가지고 전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컬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XS 근방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누적해서 보기 때문에 근방이라는 의미에서 로컬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고요. 그리고 그 근방에서의 XC만 고려하기 때문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방금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누적한다고 했는데 그걸 적분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를 적분하면은 당연히 변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쌓아간다, 모아간다라는 의미에서 accumulated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ccumulated local effect 하면은 XS에 대해서 국소적인 XC의 분포를 고려해서 그 그레디언트들을 누적해서 합산하여 전체적인 영향도를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는 텀이 있을 텐데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PDP와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도 적분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들어간 용어가 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J텀이 저희가 보고 싶은 타겟 피처, 이전에는 S로 그 노테이션이 되었던 값이 여기서는 J로 노테이션이 되었고요. 라지 JK가 여기 들어가는데 라지 JK는 그 인터벌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로컬하게 본다. 저희가 원하는 XS의 값이 어느 근방에 있으니 그 근방에 있는 점들만 고려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로컬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인터벌이 즉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X가 속해 있는 그 인터벌을 의미하고요. 인터벌이 있으면 당연히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이 있을 텐데 그거를 zk-1j, zkj로 표기합니다. z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원래는 어, 그레디언트의 인테그레이션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차이를 이제 평균 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터벌이 있을 때 인터벌의 그 가장 작은 값 zk-1부터 가장 큰 값 zk까지 이동해 가면서 이때 이 not j는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피처를 제외한 다른 피처들은 고정을 한 채로 그 변화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이 small njk는 large njk 인터벌에 들어가는 인스턴스의 개수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 xi는 njk 안에 들어가는 샘플들인데 즉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이 인터벌 안에 들어가는 샘플들에 대해서 그때의 j 외의 다른 값은 고정시킨 채로 인터벌의 가장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변화량을 계산하고 그 변화량들의 평균 값을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텐데요. 가령 저희가 관심 있는 x xs의 피처 값이 이 네 번째 인터벌에 속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njk에 해당하는 게 여기고요. 여기에는 총 4개의 데이터가 있죠. 포인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스몰 njk 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가령 이 가장 밑에 있는 점을 보시면은 여기서 Z31부터 Z41까지 값을 변화해 가면서 이때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저희가 보려고 하는 타깃 변수가 아닌 나머지 변수들은 고정하기 때문에 이 Y축에 있는 변수들은 고정한 채로 이 X축에 대한 값만 이동하면서 변화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변화량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평균 내면은 이 영향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K는 1부터 KJX까지 누적해서 계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KJX는 X가 위치해 있는 그 인터벌의 인덱스를 의미해요. 즉 여기가 되는데 그 말은 즉 가장 그 첫 번째 인터벌부터 끝까지 그 X가 속한 인터벌까지 이 각각 인터벌마다 그 평균적인 로컬한 영향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누적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ccumulated Local Effect ALE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똑같이 그 바이크 렌탈 프레딕션 문제에 대해서 그 로컬한 이펙트를 그린 것입니다. 한 가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어, 이 문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머신러닝 모델로 예측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해서 그 파셜한 그 피처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PDP의 결과가 여기 제가 첨부를 하였는데 되게 다른 점이 여기 보시면은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을 때 그리고 습도가 극단적으로 높을 때 이 값이 변하는 것이 PDP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PDP보다는 훨씬 더 극단적으로 줄어들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습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나 또는 온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또 자전거를 당연히 타기가 쉽기 때문에 그 렌탈한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PDP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온도가 높을 때 만약에 만약에 습도나 그리고 풍속에 대한 어떤 코릴레이션이 존재했다면은 이때는 실제로는 이 두 변수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진행할 때 모두 코릴레이션이 없다는 가정을 가지고 했을 텐데 실제로는 온도와 습도가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보면은 더 정확한 개별적인 피처와 아웃컴의 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델의 글로벌한 릴레이션십, 피처와 아웃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저희가 데이터나 모델의 행동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은 어떤 프로젝트나 개발 제품의 어떤 초안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대표라는 의미에서 프로토타입을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모든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가 전부 개별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고 되게 어떤 그룹으로 묶일 수 있고 또 대표성을 띌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에서 대표성을 띠는 것들을 묶은 것을 프로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프로토타입은 summarizes the data distribution by a subset of instances.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볼 필요 없이 어떤 특정 서브셋의 인스턴스만 가지고도 전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요약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프로토타입 셀렉션입니다. 밑에 데이터를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는 16개가 있지만 이 16개가 모두 개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타입 셀렉션 방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그룹을 나누고 그 그룹의 대표적인 패턴을 보면은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방법을 프로토타입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K-매도이즈와 또 MMD 크리틱이 있습니다. K-매도이즈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K-미즈 클러스터링의 프로토타입 버전인데요. 클러스터링과 프로토타입 셀렉션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클러스터링은 저희가 어떤 그룹에서 평균점들을 계속 처음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계속 평균점을 이동해 가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점이 실제 데이터에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K 매도이즈 방법 그리고 다른 프로토타입 셀렉션 방법들은 실제 인스턴스 중에서 고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고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데이터더라도 그것을 평균 냈을 때 영향도가 스무딩 돼가지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강아지 이미지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거 평균 낸다고 강아지 이미지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데 프로토타입 셀렉션 방법은 그 데이터 내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인스턴스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K 매도이즈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세션에서는 MMD 크리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MD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 민 디스크리펜시의 약자인데요. MMD는 그 두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왜 두 분포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냐면 앞서 설명드렸을 때 프로토타입이란 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요약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프로토타입의 어떤 셋을 구성했을 때 그 셋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원래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과 되게 가깝다면은 저희가 좋은 프로토타입을 잘 뽑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척도로서 MMD를 사용합니다. MMD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이유가 저희가 어떤 데이터 두 개의 인스턴스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은 가령 이제 어떤 벡터 두 개가 주어지고 그 벡터 두 개를 비교하면은 저희가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재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재든 되게 비교적 쉽게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 분포 같은 경우는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게 가령 분포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개수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그 각각에 대한 어떤 확률 밀도보다 확률 질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확률 질량을 비교해서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1대1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통계량, 스태티스틱스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가령 평균을 하는 것도 저희가 스태티스틱스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이 같지만 서로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MMD라는 매트릭은 어, 임의의 스태티스틱스에 대해서 어떤 두 분포, 즉 X와 Y라는 분포가 주어졌을 때 두 분포의 그 스태티스틱스를 비교를 했을 때 임의의 스태티스틱스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수식은 다소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임의의 스태티스틱스에 대해서도
이 차이가 매우 작다면은 최대값이 매우 작다는 것은 즉 두 분포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MMD라는 매트릭이 분포 차이를 매저하는 매트릭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희가 뭐 기대값이나 수필먼 같은 거를 어, 다이렉트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티메이션 과정이 필요한데 이 위의 식은 좀 다소 어렵게 생겼지만 그래도 밑에 에스티메이션 폼으로 바꾸면은 그래도 커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직관적으로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리프레듀싱 커널이라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커널을 이용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직접 다 모든 스태틱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안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K로 노테이션 된 게 커널 펑션이고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커널들이 여기서 사용되는 커널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저희 목적을 상기해 드리면은 저희는 좋은 프로토타입을 고르는 것이 목적이고 그 좋은 프로토타입이란 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셋이 있고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셋에 대한 분포가 있을 텐데 그 두 분포의 차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프로토타입 셋이다. 근데 그 두 분포의 차이를 이 MMD라는 매트릭을 통해서 계산을 하겠다. 즉 이 MMD가 0에 가까울수록 저희가 뽑은 프로토타입이 좋은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MD 크리틱이라는 논문에서는 밑에 제가 논문을 표기했는데요. 이 논문 들어가 보시면은 목적 함수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앞에 식에서 저희가 여기는 임의의 두 분포에 대해서 차이를 계산하지만 저희 문제에서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는 이 프로토타입 셋이고 오리지널 데이터셋은 결정이 돼 있잖아요.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은. 그래서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상수기 때문에 그 텀을 잘 정리를 하면은 이 MMD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가 다음에 보여지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대화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의미적으로 설명해드리면은 앞에 있는 텀은 A set of prototypes should be similar to the original data distribution. 여기서 이 xi에서 i는 전체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은 거고 y는 저희가 s, 저희 목적이 이 s 프로토타입 셋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인데 이 프로토타입 셋에 구성된 인스턴스들과 그리고 전체 데이터에서 뽑은 인스턴스들의 시밀러리티가 평균적으로 높아야 된다. 즉 저희가 프로토타입 뽑을 때 전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먼 걸 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가깝게 뽑는다는 게 앞에 있는 텀이고요. 두 번째 텀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프로토타입이 서로 달라야 된다. 여기서 XI와 XJ는 S에서 뽑힌 거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토타입에서 뽑힌 인스턴스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데이터를 서머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뽑는 건데 만약에 특징이 되게 비슷한 프로토타입을 여러 개 중복해서 뽑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프로타입 셋에서 뽑은 인스턴스들은 서로 시밀러리티가 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뒤의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디스크릿 옵티마이제이션은 매우 계산이 어렵고 또 복잡한데요. 그 이유는 가령 저희가 1000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뭐 10개의 프로타입 뽑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조합을 고려하려면 1000 콤비네이션씩을 다 해봐야 되는데요. 매우 큰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셋을 최적화하는 문제는 되게 계산이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근사를 하고 싶은데요. 다행히도 이 JBS라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저희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어도 그 해가 최적해에 거의 근사한 해가 됩니다. 즉 저희가 옵티말리티에 대한 그런 걱정을 어, 크게 하지 않은 채로 이 알고리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 그런 모노톤 서브 모듈러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셋의 사이즈 저희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프로타입 셋이잖아요. 셋의 사이즈가 모노토닉하게 증가해야 되고 셋의 사이즈에 대해서 이 함수 값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함수 값이 모노토닉하게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diminishing return properties 새로운 엘리먼트를 저희가 이 S에다가 추가했을 때 이 마지널 게인은 이 목적 함수의 증가량이
셋의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이렇게 글로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보시면은 셋의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증가는 하되 점점 증가량이 보시면 기울기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증가량 자체가는 점점 덜 증가하게끔 하는 함수를 모노톤 서버 모듈러라고 이해하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면은 그리디 솔루션으로 해도 옵티마 솔루션이랑 가까운 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디 솔루션이란 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저희가 처음에 뽑을 때는 얘가 좋았었는데 나중에 뭐 여러 개 뽑을 때는 알고 보니 처음 뽑은 게 별로였다. 이런 경우가 그리디 솔루션이 안 좋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목적 함수가 이런 그래프의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은 저희가 처음 뽑은 거에 대해서 이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은 목적 함수 증가량이 처음에 뽑을 때 엄청 크잖아요. 이게 제가 좀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냥 사이즈 오브 셋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엘리먼트로 셋을 구성하더라도 그 초기 뽑은 것들이 이, 이 함수를 최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끔 하는 게 이 조건입니다. 때문에 글디 솔루션을 이용해서 얘를 최대화하는 어, 엘리먼트들을 이터레이션마다 뽑아도 걔를 뽑은 게 최종적인 셋을 구성하는데 크게 손해가 안 되게끔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에 JBS라는 펑션을 이제 커널 펑션을 통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이제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은 논문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언급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은 non 네거티브 그리고 equal diagonal terms, small off diagonal terms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전체의 목적 함수가 모노톤 서버 모듈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널 펑션 매트릭스를 구성한다고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성이 돼야지 이 함수가 모노톤 서버 모듈러 조건을 만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뭔가 복잡하게 되게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저희가 익히 하는 그 가우시안 커널, RBF 커널을 사용하면은 이 목적 함수가 앞서 말씀드린 그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fs라고 지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그리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되게 간단하게 알고리즘 자체도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해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데 보시면 그리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면서 하나씩 하나씩 엘리멘트를 뽑을 텐데 S 특정 이터레이션 상황에서 그 전까지 뽑은 게 셋이 S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엘리먼트를 뽑을 때 이 목적 함수의 값이 여기서 새로 뽑으려고 하는 게 I고 그러면은 그 전 셋에서의 목적 함수의 값 대비해서 새로운 엘리먼트를 이 프로타입 셋에 추가했을 때 목적 함수의 증가량이 FI인데요.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 FI가 최대화되는 그 엘리먼트 I를 뽑으면 됩니다. 다음은 예제 코드인데요. 제가 이 GitHub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예제 코드를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점으로 찍은 게 제가 임의로 생성한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들을 이 알고리즘에 넣었을 때 이 별표로 뽑힌 게 프로토타입입니다. 제가 이 서로 달라 보이는 그룹들에 대해서 어떤 레이블을 준 게 아니라 이 차원의 데이터를 직접 넣어주었을 때 방금 설명드린 프로타입 셀렉션 방법을 통해서 그 각각을 구분하는 그 값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코드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코드가 앞서 설명드린 이 JBS라는 수식을 계산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식이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된 건데 아마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은 이걸 유도해 봤을 때 앞의 식과 동일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런 프로토타입 셀렉션 방법을 딥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러한 프로토타입 셀렉션 방법을 활용하여 딥러닝이 학습한 피처를 내부에서 관찰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딥러닝을 가지고 어떤 학습을 시키고 또 추론을 할 때 항상 궁금한 게 이 딥러닝 모델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부분 또는 어떤 컨셉을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 그것이 굉장히 XAI에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전에 그 컨셉 베이스드 메소드 쪽에서 세미나를 보시면은 거기서 설명이 될 텐데, 네트워크 디섹션 또는 CRP 같은 방법들 등에서는 어, 어떤 CNN 모델이 있을 때 중간에 있는 채널의 액티베이션이 높게 된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그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즉 이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오브젝트고 이 부분은 어떤 오브젝트고 이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그 부분을 대조해 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비슷하게 일치율이 높으면은, 아, 이 CNN 모델에서 중간층에 있는 이 채널은 이러한 특징을 본 거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뭐다 하는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전부 갖고 있어야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그러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사람이 미리 지정해둔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모델이 그거를 캡처했는지 그런 정보를 또는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모델은 이런 바퀴 모양을 봤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이런 바퀴라고 지정하지 않고 뭔가 다른 기하적인 어떤 패턴을 감지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갖고 있는 시멘틱 레이블과 대조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정보 없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델이 캡처한 패턴들을 알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참조한 논문이 저희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이고, 이건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게 전체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템포럴 뉴럴 네트워크에서 내부 유닛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 어떤 패턴들을 이 모델이 학습을 한 것인가, 그거를 시메트릭 레이블 없이 알아내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가장 왼쪽이 그려진 게 학습한 모델이고요. 여기서 입력이 위로 뉴럴 네트워크 들어가면은 중간에 있는 이 뉴런들이 활성화가 됐는데, 만약 저희가 이 레이어 2에 대해서 이 레이어 2가 어떤 패턴을 학습했나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여기서 활성화가 크게 된 부분들을 찾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연구들도 이제 그 채널에 대한 액티베이션이 컸던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패턴들을 찾아내면서 영감을 받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피처의 값들을 활용해 가지고 프로타입 셀렉션을 진행하는데, 그럼 그 프로타입 셀렉션 진행하면은 이 각각의 활성화가 많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입력에서 리셉티브 필드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의 정보가 이 뉴런으로 인코딩이 됐는지.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는 이 인풋의 서브시퀀스 패턴들을 알 수 있을 텐데, 그 서브시퀀스 패턴들을 확인하여 저희가 실제로 입력 값은 다르지만 이 프로토타입에서는 얘가 증가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온 패턴을 실제로 감지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저희가 입력을 넣고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레이어 층에서 활성화가 많이 된 하일리 액티베이트 노드들을 찾습니다. 그럼 그 노드와 그 위치에서 해당하는 다른 노드들의 값을 벡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템포럴 액티베이티드 유닛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런 템포럴 액티베이티드 유닛들은 거기에 대응되는 리셉티브 필드가 있습니다. 이 리셉티브 필드는 타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서브시퀀스들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럼 저희가 방금 뽑은 이 피처 벡터들을 이용해서, 템포럴 액티베이트 유닛들을 이용해서 먼저 스탠더다이즈를 하고, 그다음에 이 스탠더다이즈를 한 다음에 각각을 내적해 가지고 그램 매트릭스를 구성합니다. 저의 목적은 이 그램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아까 이전에 소개드렸던 프로타입 셀렉션 방법에서 MMD 계산할 때 커널을 쓰잖아요. 그 커널을 이 그램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MMD 값을 근사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앞에서 스탠더다이즈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내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여기 조건에서 이 JBS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넌 네거티브 그리고 이퀄 다이아고널 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퀄 다이아고널 텀, 즉 그 대각성분의 값들이 일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 피처 벡터 TAU를 뽑으면은 값들이 다
그 놈의 크기가 각각 다를 텐데 스탠다드라이즈를 진행하게 되면은 모두 다이아그램 같아지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CNN 모델을 학습할 때 렐로 액티베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경우 넌 네거티브 조건은 자동적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이 그램 매트릭스를 가지고 프로타입 셀렉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저희가 그 각각 그 TAU 템포럴 액티비티 유닛에 해당하는 서브시퀀스를 가지고 그냥 RBF 커널로 직접적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패턴이 뽑히고, 저희가 구성한 그 그램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프로토타입 오브 템포럴리 액티베이티드 패턴스, 저희가 P탭으로 명명했는데 P탭을 뽑으면은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좋은 프로토타입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프로토타입은 서로 다른 그 모양을 가져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타입이라는 게 데이터를 서머라이제이션해서 이해하자라는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 뽑힌 프로토타입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면 그거는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되게 다이나믹하게 뽑힌 패턴들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라색으로 그 칠해진 두 가지 패턴과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기된 두 가지 패턴이 되게 유사합니다. 약간 시프트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RBF 커널을 이용해서 어떤 시밀러리티를 매저하게 되면은 이 패턴이 되게 시프트 되면은 엄청 민감하게 다르게 시밀러리티가 측정이 되고, 그냥 시밀러리티가 매우 낮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왼쪽에는 되게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나오는데 오른쪽은 되게 스무드된 것처럼 나오죠. 가령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 모양과 이 봉우리에서 굴곡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M자 모양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 두 개는 또 되게 비슷하게 봅니다. 때문에 시프트 됐을 때는 오히려 되게 다른 패턴으로 보고, 스무드 됐을 때는 오히려 비슷하게 패턴으로 인지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한 그 피처 벡터를 이용해서 분류했기 때문에 프로타입들이 각각의 특징들이 다 분리돼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은 같은 프로토타입 그룹에 속한 샘플들이 되게 컨스턴트한 패턴을 가져야지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토타입을 뽑았을 때 그 안에 그 그룹 안에 있는 샘플들이 실제로 비슷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다 봉우리 약간씩 다르지만 다 봉우리가 하나 있는 패턴들이 감지된 모습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 패턴도 감지가 됐지만 이 M자 모양의 패턴도 감지가 됐어요.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얼페프 커널로 하면은 이 스무드된 패턴을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인지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 예시입니다. 하지만 저희 방법을 하면은 왼쪽처럼 그 봉우리가 하나의 패턴으로 잡히고, 그리고 이전에 보았던 그 프로타입 레이스 중에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프로타입을 뽑았는데 제가 일부 예시만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는 M자 모양의 패턴이 따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모양에 대한 패턴을 훨씬 더 강건하고 다양하게 잡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잡은 패턴이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하고 또 그 추론하는데 사용한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오늘 글로벌 모델 어거니스틱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모델 어그노스틱이기 때문에 모델에 종속적이지 않은 글로벌 모델에 종속이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나 모델의 행동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소개드린 파셜 디펜던트 플롯 PDP와 어큐뮬레이티드 로컬 이펙트 ALE는 어떤 변수와 그리고 학습한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의 아웃컴 간의 관계를 글로벌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프로토타입 셀렉션 방법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요약해가지고 데이터가 어떤 경향들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그 프로토타입 셀렉션 방법을 활용하여 그 학습한 딥 뉴럴 네트워크 안에 어떤 패턴이 캡처가 됐는지를 사전적인 정보 없이 파악하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메일로 문의해 주시고 오늘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